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는요, 스포츠 이벤트가 아주 화려합니다. 볼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면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좀 즐길 수 있도록 간단한 스케줄, 그리고 뭐 아주 쉬운 관전 포인트, 이런 걸 잠깐만 좀 먼저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먼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이 이제 내일 모레 6일 날 시작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치오. 이게 좀 이름이 깁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치오 동계올림픽이에요. 이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좀 짧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밀라노라는 이태리의 시와 그리고 코르티나 담페치오라는 좀 긴 이름을 가진 이태리의 시 두 도시에서 이제 분산 개최해서 그 이름이 좀 긴 모양인데요. 조금 줄이자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근데 그것도 길면 그냥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동계올림픽 열리죠.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NFL 슈퍼볼 있죠. 이번 주 일요일 날.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인 또 리오넬 메시, 이 두 선수와의 맞대결이 있는 초대형 이벤트, 미국 프로축구 개막전, 이런 게 다 이번 달에 다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 동계올림픽 잠시만 좀 전해드릴게요. 개막식은 6일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내일 모레. 현지 시간으로는 저녁 8시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은, 서부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 11시, 동부로는 금요일 오후 2시 됩니다. 그래서 뭐 점심때 전후로 해서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볼 수는 있는 그런 시간이긴 합니다. 뭐 최소한 새벽 2시, 새벽 3시, 뭐 이런 건 아니라서 그거보다는 좀 괜찮은 시간인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막식이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 뭐 8시 반, 또는 서부 시간으로 5시 반, 이렇게 보도되고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네,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 서부 시간으로 오전 11시, 요거는 라이브예요. 그때 진짜로 라이브로 개막식이 열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에 11시다, 뭐 2시다 일하느냐고 이제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시청자 확보를 위해서 그걸 이제 중계방송하는 회사에서, 방송사에서 그 시간을 생방송으로 중계도 당연히 합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저녁 시간대에 녹화방송을 한번 합니다. 일 끝나고도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보라고요. 그래서 이제 녹화 방송하는 건 NBC가 하는데, 캘리포니아주에는 이제 NBC는 채널 4입니다. 근데 NBC가 하는데, 캘리포니아주나 이쪽 서부에서는 금요일 오후 5시 반에 녹화 중계하고요. 동부 쪽에서는 8시 반이 아니라 아마 8시라고 얘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화된 그 개막식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동계올림픽도 이 개막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으니까 뭐 스포츠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분들도 개막식을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개막식 시간을 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관전 포인트, 동계올림픽 관전 포인트 몇 개만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하는 한인 선수들이 많아서 그걸 좀 전해드릴게요. 한인 2세 선수들이 지금 미국 성적이, 미국 마크를 달고 미국 국기를 달고 지금 아주 큰 활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메달 기대주도 많고요. 자, 먼저 쇼트트랙에 앤드류 허 선수, 또 브랜던 김 선수, 또 유니스 리, 이 세 명의 남녀 선수들이 쇼트트랙. 사실 쇼트트랙은 한국이 워낙 강자예요. 한국이 이제 뭐 금메달 많이 휩쓰는데 항상. 미국은 뭐 한국만큼은 못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미국 마크를 달고 미국 국기를 달고 대표팀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또 우리 한인 2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 2세들과 결승전에 올라온 한국, 대한민국 선수들과의 맞대결, 뭐 이런 것도 볼만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만은 우리 2세들이니까 아무래도 미국 마크를 달 우리 2세들 응원해야 되겠죠. 자, 쇼트트랙은 이제 스케이트죠. 스피드 스케이팅 좀 길게 타는 거 있고, 쇼트트랙은 그냥 짧은 트랙을 뭐 20바퀴, 40바퀴 도는 그런 건데, 자, 한국 선수들 굉장히 잘합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미국 마크로 달고 간 한국, 우리 한인 2세들, 앤드류 허, 브랜든 김, 그리고 유니스 리 기억하시기 바라겠군요. 그리고 이제 메달 유망주로 이미 올라 있으니까 볼만할 겁니다. 또, 그리고 여자 스켈레톤 종목에서요, 한인 혼혈 선수입니다. 미스틱 로라는 선수도 출연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2번의 올림픽에서, 이미 금메달을 딴 선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도 이 선수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한인 선수 스노우보드 여자
하프 파이프, 스노보드 여자 하프 파이프 이렇게 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금메달을 차지했던 세계 스노보드계의 여왕 한인 클로이 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선수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LA 인근 그때 이제 얼바인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어디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클로이 김이라는 우리 한인 2세. 금메달 2번 땄거든요, 이미. 그래서 이번에 따면 세계 최초로 스노보드에서 3연패를 하는 그런 그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 클로이 김의 세계 기록을 세우는 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계올림픽은 이제 개막식이 여기까지만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바로 슈퍼볼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난 슈퍼볼은 뭐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나 풋볼 워낙 몰라서 하실 수도 있지만 슈퍼볼은 풋볼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걸 몰라도 그 경기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볼 것도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광고 보는 재미도 솔찬타고요. 솔찬이 재미있다고요. 아, 이거 사투리인가? 아닌가? 네. 솔찬이 재미있다고요. 광고 보는 것도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해프타임 때 쇼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죠. 언제 하느냐? 8일 일요일 서부 시간으로는 오후 3시 반입니다. 동부 시간으로는 6시 반이겠죠. 요거 이제 슈퍼볼은 꼭 경기 내용을 떠나서 여러 가지 볼거리가 많으니까 요거 한번 봐두시면 1년에 한 번이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건 흥미로운 거는요. 슈퍼볼이 열리는 경기 장소와 거기서 격돌하는 두 팀과는 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경기는 어디서 열리느냐? 캘리포니아 북가주 샌호세 인근에 있는 산타클라라, 여기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쪽이잖아요. 산타클라라의 리바이스 스테디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슈퍼볼이 열리는데요. 격돌하는 팀은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그리고 이제 시애틀 시혹스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뉴 잉글랜드 시애틀 시혹스는 그 홈타운이 시애틀인 건 알겠는데 그럼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라는 팀은 홈타운이 어디야 할 수 있잖아요. 네. 뉴 잉글랜드의 홈은 보스턴 인근의 팍스보로라는 시가 공식적으로는 이제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팍스보로. 그런데 그냥 쉽게 보면 보스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스턴 대 시애틀. 좀 더 브로드하게 본다면 동부 대 서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부 쪽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뉴 잉글랜드 응원하시겠죠. 자, 우리 서부 쪽에 계신 분들은 시애틀 시혹스 응원하겠습니다. 자, 뉴 잉글랜드는 워낙 강팀이에요. 근데 7번째 우승 지금 도전하게 되는 거고요. 시애틀은 요번에 이제 2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슈퍼볼 얘기는 어제도 뭐 광고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슈퍼볼 열리는 장소와 시간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일요일 서부 시간 3시 반이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축구. 이제 축구는 다들 잘 아시잖아요. 손흥민 선수 다 잘 알죠. 이제 미국에 와서 축구한다는 것까지도 잘 아시잖아요. 이제 개막전을 하는데 언제 하느냐? 21일 토요일. 요건 좀 시간이 있어요. 2월 21일 토요일. LA에 있는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하는데요. 이게 MLS 미국 프로축구 개막전입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붙느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LAFC하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불리우는 리오넬 메시 선수가 소속된 그 마이애미와 이제 개막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LA와 마이애미 동부 서부와의 격돌 요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이번에 21일 축구 개막식. 또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와의 세계의 스타들의 대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LA의 그 메모리얼 콜로세움은 굉장히 오래되고 좀 낡고 좀 깨끗하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규모는 엄청나게 큽니다. 무려 7만 7천석 어마어마한 규모의 역사적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 두 슈퍼스타의 대결.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미국 축구의 그 개막전 그 이상의 관심을 끌면서 어찌 보면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 축구 경기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 시간으로 21일 열리는 미국 프로축구 개막식. 요거 이제 유럽에서도 전부 다 유럽 축구 팬들은 아마 다 볼 겁니다, 이게. 자, 이 중에 몇 개는 좀 챙겨보시면서 이번 달 2월을 좀 즐기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간단하게 좀 먼저 간추려 드렸습니다. 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요, 연방의회에 출석해서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 드디어 증언할 예정입니다. 요 한 줄만 딱 들으면, 결국 그냥 빌 클린턴이 나가서 증언을 하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정말 사상 초유의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혼자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 혼자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부부가 다 같이 연방의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자,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은 최근 연방 하원에 편지를 보냈어요. 증언에 응할 테니까 의회 모독 그 고발 결의안 표결을 중단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증언에 계속 안 나가, 그러니까 저 연방의회에서 계속 불렀죠. 증언하라고. 그랬더니 안 나간다고 이제 반응을 안 했죠. 그랬더니 연방의회에서 나와달라는 것을 개무시한다. 그래갖고 의회를 모독했다. 그래서 의회 모독 혐의로 표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법정 모독, 의회 모독 이게 세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전직 대통령 부부도 거기에 이기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나갈 테니까 의회 모독죄를 나한테는 그건 부과하지 마세요. 나오기로 된 겁니다. 자, 당초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던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강력한 이 법,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된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에 그 직전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의회 청문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있긴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있는데요. 1983년에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 기억하시죠? 네,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이 그 의회에 출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거 좀 얘기가 달라요. 이번에 클린턴 전 대통령은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본인에 관련된 어떤 추문, 의혹 이거를 해명 내지는 설명하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은 헌법 제정 200주년 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기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알아듣기 쉽게 당시 내가 그때 깊이 관여했으니까 내가 설명할게 해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찌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한 번 더 있긴 합니다. 이건 좀 더 오래된 건데요. 윌리엄 태프트 전 대통령이 전시 노동 문제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나와서 설명하고 증언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 개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추문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번에 나오는 건.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습니다. 플러스 제가 말씀드렸던 두 명의 그 전직 대통령이 어쨌든 의회에 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와서 증언석에 앉았다는 것만은 비슷할 수가 있지만 하지만 이들은 부인과 같이 나와서 증언한 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의회 증인 출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사상 초유의 일로 의회에 출석하게 됐느냐? 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제프리 앱스타인의 그 전용기를 타고 4차례 외국을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니까 나라의 그 대통령 전용기를 탈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그 사람의 전용기를 타고 4차례 외국을 방문했다?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고 가서 뭐 한 거야 라는 지금 의혹이 자꾸 제기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설명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앱스타인한테 피해를 입은 여성 중 한 명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뒤에서 어깨를 막 안마하는 그런 모습이 찍힌 사진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 언제 찍혔냐 보니까 2002년도 찍혔습니다. 아마 그 비행기 아니든지 그런 것으로 현재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본인이 이제 설명해 달라라는 것이죠. 다만 클린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때마다 나는 앱스타인과 20년 전에 이미 관계를 끊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 얘기하기는 알았어요. 그러면 20년 전이라면 지금 한 2000년 초반인데 그때 말고 그보다 훨씬 전, 그러니까 20년 전에 관계를 끊기 그 전 상황이 우리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이거죠. 그런데 클린턴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난 20년 전에, 오래전에 20년 전에 관계를 끊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20년 갖고는 사실 좀 부족해요. 네. 공화당은 클린턴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앱스타인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이거는 크게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힐러리 전 장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발하고 있죠. 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제프리 앱스타인을 나는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라고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공화당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힐러리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결국 부부 모두를 증언대에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 하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까지 부부를 이렇게 한꺼번에 청문회에 부르는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공화당의 어떤 정치적인 흠집 내기가 아니냐라면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까지 부르는 거는 좀 너무하다라면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일단 팩트는 그 부부가 증언대에 서게 됐다. 역사상 처음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됐다. 이제 거기까지는 팩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그 관세가 정말 적법한 것이냐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지난해 말쯤에 요게 뭐 다음 주쯤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도 안 나오고 또 지나고 또 1월 달에 들어와서 1월 9일 날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언론들도 상당히 뭐 저랑 똑같은 일을 지금 겪고 있고, 그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지금 상당히 이제 기다리고 궁금해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 계속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연방 대법원도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느냐? 제이미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국의 관세 문제라든지 뭐 무역 문제라든지 이걸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최전선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부 대표는 어제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왜 대법원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그 나라와 나라 간의 이해관계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고 그래서 대법원도 매우 큰 국익과 관련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룰지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관세 소송은요. 당초 그 대법원이 신속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가의 이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늦을수록 혼란이 생길 것 같아서 신속 처리하겠다. 참 사실 처음에는 호기롭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늦춰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하고 더 걱정되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이제 미국 내 법조계에서는 이 사안의 법리가 비교적 어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사실 비교적 단순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거는 단순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그렇게 본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계속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자면 법리가 뭐 단순하다.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어떻게 단순하겠습니까? 법리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걸 건드리면 파장이 너무 큰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대법원이 그런 것 때문에 뭐 큰 틀에서 보면은 단순할 수 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 작은 요거 하나가 엄청나게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작은 그거 하나 또는 둘 요런 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좀 심사숙고하면서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만 볼게요. 법적 논리 자체가 왜 그 까다로운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대통령이 관세 권한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관세 권한이 너무 넓게 너무 브로드하게 법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합법 불법으로 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매하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판결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상호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맨날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해서 이걸 관세를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은 국가의 어떤 비상적인 사태라고 판단이 됐을 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통해서 나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제 그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한두 개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 확장법 232조
또 이제 무역확장법 232조 이거는 이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법안입니다. 국가 안보에 어떤 위기스러운 그런 거 있을 때 대통령이 권한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또 하나는 더 있는데요. 무역법, 단순 무역법 301조입니다. 요거는 국가와 국가 간의 불공정 무역이 너무 지나치게 됐다라는 게 판단이 됐을 때 역시 대통령이 이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서 또 어떤 걸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주로 한 이 세 가지 정도의 법적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법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지향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제가 뭐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안보 그리고 비상사태 또 하나는 뭐 불공정 무역에 의한 국익 침해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국가 안보. 어느 시점부터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아주 어렵죠. 자, 그다음에 이제 비상사태. 어느 시점부터 비상사태라고 판단할 수 이것도 어렵습니다. 또 국익 침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의가 상당히 좀 모호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는 비상사태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건 위헌적인 위임이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적으로 대통령이 판단을 한 거다라고 어떻게 좀 이렇게 판결을 내리려면 어떤 그 법적인 그 논리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뒷받침을 해야 되느냐? 의회가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주었다. 라는 걸 뭐 좀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것도 입증하기가 애매하고 모호하듯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할 것도 좀 모호하고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 대법원이 참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일이 또 없었고요. 판례도 없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번에 어떤 판결을 내리면 이게 이제 판례가 되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의 어떤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도 굉장히 지금 끙끙 앓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떤 유지되어 온 어떤 그런 판례 체계를 이제 이게 좀 흔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 판례를 통해서 대통령이 뭐 영원히 관세 권한을 행사를 못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판례를 근거로 대통령이 추후에 다음 대통령 후세들이 마구잡이로 또 관세를 더 막 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참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그래도 이 나라 최고의 법률 기관인데 판결을 뭐 내리려면 얼마든지 이미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복잡해 보여도 딱 법리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사회적 아니면 경제적 이런 거 다 치우고 그냥 법관들이니까 법리만 딱 놓고 그것만 보고 판결한다면 사실은 그건 쉬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판결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오케이냐 노케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판결을 한번 내리면 이게 이제 역사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방 대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졸속 판결입니다. 졸속 판결. 사회적인 여론이나 뭐 이런 거에 밀려서 서둘러서 졸속 판결을 내리는 것을 연방 대법원이 제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내리면 자칫 수십 년 동안 이걸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뭐 혼란을 끼치거나 그럴 수 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방 대법원이 최대한의 법적 논리를 찾느라 그리고 최대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뭐 A라는 판결을 내리든 B라는 판결을 내리든 사회적인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법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나 명분 이런 거를 갖다 쌓느냐고 굉장히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내일 모레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주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예상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성급한 예상은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이제 머지않아 나올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그리고 사회적인 파장, 경제적인 파장 이것도 적지 않을 텐데 그걸 우리가 뭘 알아야 되고 또 뭘 대비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좀 싹 정리해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오른팔이다. 하이힐 신은 트럼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이 신뢰를 받던 의원이
지금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 의원이 굉장히 심한 말을 요즘 했습니다. 마가 진영의 핵심 인사였던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이제 여성 의원,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슬로건은 거대한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린 전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면서 마가는 그야말로 국민을 향한 거대한 대국민 거대한 사기극이다. 거짓말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좀 세죠. 네. 그린 의원은 전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상은 고액 기부자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 불과 작년 이맘때만 해도 클린턴 대통령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지금 완전히 그 어떤 애니미보다 더 심한 애니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 전 의원은 고액 기부자들이 막대한 돈을 기부했고 지금도 대통령의 정치단체에 기부하고 있으며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와 대형 연회장 조성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다. 그러면서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 본인에게 기부를 많이 한 그들에게 공사권, 무슨 이익권, 특혜권 이런 걸 계속 주면서 서로 돈 돌려먹기, 돈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 대국민 거짓말 사기극이 마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혜택을 입거나 특혜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고액 기부자 그들이다. 그들은 정부 계약을 따내고 추악한 죄를 짓고도 사면을 받았다라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하이힐 신은 트럼프다. 그러니까 여성이라서 하이힐 신고 다니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은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다를 게 없네 이런 식으로 하이힐 신은 트럼프다라고 말을 했던 그런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그 작년에 앱스타인 파일 공개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격돌했죠. 이 마저리 테일러 그린은 그걸 뭐 공개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도 설명해야 된다. 뭐 의혹을 풀어야 된다. 막 이러는데 트럼프 대통령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왜 자꾸 의혹을 풀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린 전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놨죠. 지난 5월 달에 의원직을 내려놨습니다. 그렇게 의원직을 내려놓고 일반인으로 돌아가면서 딱 한마디를 하고 갔습니다. 뭐라 그랬냐? 충성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방향이면 안 된다. 충성은 쌍방향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그저 평범한 범인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FBI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해온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에 착수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압수수색도 막 했고요. 조지아주 사시는 분들 아시죠? 그 풀턴 카운티 선관위 사무실 얼마 전에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압수수색을 한 요원들 그리고 그 사건을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 요원들과 전화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FBI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그 수사 요원들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그게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또 상관이 있는 사안인데 전화를 했다?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최근 부정선거를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FBI 애틀란타 지부 요원들을 만났으며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요원들과의 통화를 주선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털시 게버드 국가정보국 국장이 FBI 그 수사를 하는 요원들하고 이제 만나서 같이 앉아 있는데 야 너희들 수고한다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격려 한마디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 전화 걸어볼까? 전화 돼요. 기다려봐. 탁탁탁탁탁. 대통령님 여기 그 수사 담당하는 요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대통령이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스피커폰을 통해서 요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피커폰을 통해서 요원들에게 질문을 하고 수사에 대한 노고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시를 또 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현장에 있던 그 요원들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적 있습니다라고 다 시인을 했습니다. 약 1분가량의 그 통화는 그 분위기가 어땠냐?
뭐 이런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현장에서 통화한 FBI 요원 중에 일부는 마치 그 스포츠팀 감독이 경기 도중에 선수들을 불러 모아서 격려 연설을 하는 것 같았다. 뭐 연설까지는 아니지만 막 선수들 모아놓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야. 너는 얘한테 패스하고 너는 패스를 받으면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려. 요번 경기를 잘 해야지. 자, 파이팅 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감독이.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전했습니다. FBI 그 요원이. 네, 대통령이 수사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칫 그런 분위기나 그런 통화 내용 자체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칫하면 법적인 논란이 일게 되지 않을까, 또는 민주당이 정치적인 공격의 빌미로 삼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하튼 이런 일이 있었다까지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상 첫 미국 출신의 교황인 레오 14세 교황, 지금 현재 교황이시죠.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과 또 정면 충돌을 하는 대신에 최근에는 신중하고 좀 간접적인 그런 노선을 택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그 선출된 교황은 취임 초기만 해도 트럼프 행정부의 그 반이민 정책을 비인도적이다라고 비난하고 또 베네수엘라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는 등 소위 트럼프식 그 강압 외교, 무력 외교와 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지난달까지만 해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교황의 그 어떤 대응 기류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라는 그런 분석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개입이나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매입 시도, 발언 뭐 이런 것들, 또 미네소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민 단속 사태 등등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직접적인 논평이나 또는 언급, 미네소타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참으로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평화적으로 이민 단속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언급은 최근 한 달 사이에 아예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에서 각종 큰 일이 또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또 미국과 쿠바 간에 요즘 뭐 무력 충돌 얘기 나올 정도로 그 긴장이 고조되고 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도 폭력을 피해야 한다. 이 짧은 한마디를 한 게 그게 다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뭐냐를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극심한 정치적인 양극화 속에서 미국 내의 가톨릭 교회가 입을 타격을 교황님은 우려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님이니까 아무래도 세계 평화도 신경 쓰고 뭐 다 신경 쓰지만 그래도 가톨릭의 최고 지도자시니까 가톨릭 교계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두 마디 함으로 인해서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듣고 뭐 변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내가 한두 마디 했다가 미국 내의 가톨릭 교계가 좀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뭐 이걸 지금 걱정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익명을 요구한 한 바티칸의 관계자는 교황님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국 칼끝이 미국 교회가 보호하고 있는, 그러니까 미국 이제 교회라는 게 뭐 기독교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가톨릭 교회를 말하시는 거겠죠. 교황이니까. 미국 가톨릭 교회가 보호하는 이민자와 히스패닉계 사회를 이민 단속의 그 칼날이 겨누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면서 때문에 교황님의 최근에 그 자제하는 그런 행동, 입장, 그리고 신중한 입장 이런 게 바로 그 신자들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신 교황은요, 최근에 미국의 미국 내부에 있는 그 주교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어찌 보면 좀 대리전을 치르는 듯한 그런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폴 카클리 미국 가톨릭 주교회 의장은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교황님이 좀 조용한 그때부터 또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미네소타 사태에 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실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강도 높게 비판한 거죠. 강경 이민 단속을. 또한 아칸소주 리틀락 교구의 앤서니 테일러 주교구는 현재 미국의 상황은 마치 나치 독일 시절에 있었던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할 정도로 참담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님은 가만히 계신 거에 비해서 이분들의 얘기는 상당히
세죠. 세죠. 예. 그리고 시카고, 워싱턴, 그리고 뉴워크 대교구를 이끄는 추기경 3명은 같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이 민주주의의 훼손이 너무 참담하다. 민주주의 훼손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런 뭐 비판 성명, 비판 발언 이런 모든 게 사실은 모두 이제 레오 14세 그 교황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나온 것이다라고 이 바티칸의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교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 중인 가자지구 관련한 그 평화위원회의 그 참여, 교황도 좀 참여해달라 평화위원회에 그런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요청에 대해서도 검토 중입니다. 나는 간단한 입장만 밝히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랫동안 교황님이 무슨 사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황님이 한마디씩 꼭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거의 한 달 동안 너무 이상할 정도로 아무 말이 안 나오길래 왜 그런가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면서 명문대학을 상대로 그 각종 압박 공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몇몇 대학과는 좀 합의를 봐서 많이 이제 정부가 봐주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도 하버드 대학과는 지금 오히려 더 대립각을 더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대한 그 협상 합의금은 더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은 오랫동안 매우 나쁜 행태를 보여왔다라며 그들이 저지른 심각하고 극악무도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나는 합의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는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버드한테. 그리고 앞으로 하버드와는 또 그 어떠한 관계도 연방정부는 이어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과의 협상 합의금을 높일 어떤 권한이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애매하다. 대통령이 그냥 대통령이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버드 대학과의 협상 합의금을 뭐 마음대로 높인다. 뭐 이건 좀 얘기가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게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블룸버그 통신에서 한 얘기예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한편 이제 트럼프 정부는 지난해 유대인 재학생을 노린 그런 주이시 재학생들을 노린 어떤 위협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방치했다라면서 민권법 위반 통지서를 여러 명문대에 보냈습니다. 물론 하버드도 포함해서. 근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벌금 부과, 뭐 연방 보조금 중단 등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컬럼비아 대학과 브라운 대학 등 일부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협상을 해서 연방 정부 보조금은 다시 지원받는 것으로 이제 다시 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좀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유독 하버드하고는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날카롭게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버드와의 이제 대결 어떻게 될지 미국 최고 아니 어찌 보면 뭐 세계 최고의 대학과 미국의 대통령과의 이 대립각의 마지막 엔딩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소식입니다. 오늘 끝으로 우리가 그냥 매일 생각 없이 먹지만 그게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음식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5가지를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저보다 너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뭐 길게 안 하고요. 간단하게 5개 그냥 끝내버리겠습니다. 자, 뭐 제가 봤을 때 5개 중에 3개, 4개는 이미 여러분들 거의 안 드실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당분입니다. 당분. 가속 노화의 주범으로 꽂히는 식품은 당분과 정제 곡물입니다. 정제된 곡물. 자, 당과 정제된 곡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데 우리의 몸은 혈당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이걸 내리기 위해서 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을 분비시키죠. 분비시키는데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면 너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요게 노화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에 들어온 에너지가 근육이 아닌 지방간에 쌓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근육에 쌓여야 근육도 힘이 생기고 젊어지는데 근육이 아니고 간에 쌓입니다. 급격하게 팍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게 노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튀긴 음식입니다. 튀긴 음식은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이건 누구나 잘 아시죠? 산화력이 강해서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정상세포가 손상되면 어떻게 되죠? 네, 노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급적 고온 조리 방식인 튀기기, 굽기 등의 음식을 좀 피하고 가능하면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것.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찌는 거, 뭐 이런 삶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먹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고구마도 군고구마보다는 찐고구마 뭐 이런 게 더 좋다라는 것이죠.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알코올과 카페인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피부는 63%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알코올이나 카페인 등을 섭취하면 탈수 현상이 생겨서 수분을 몸에서 좀 부족하게 만듭니다. 빨리 내보내니까. 그래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면 주름이 생긴다. 주름이 생기면 노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냉동식품입니다. 냉동식품은 저장 기간이 길어지는 대신에 영양소 일부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냉동 과정에서 파괴되는 영양소, 비타민 C, 비타민 B, 뭐 미네랄 등등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고도 냉동식품을 먹으면 그런 그런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노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냉동식품은 그런 차원에서도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가공육입니다. 이건 뭐 거의 안 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세지, 햄 등등등 소위 가공육은 생산 과정에서 첨가되는 나트륨, 뭐 방부제 등등이 체내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게 이 염증을 유발하면 세포가 그 염증하고 싸우느냐고 다 쓰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줄어들고 힘들어지고 세포가 그렇게 되면 노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신선한 육류를 고르고 동물성 단백질 외에 콩, 견과류 등등등 식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가지 중에 아마 여러분들 자주 드시는 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재인식,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훑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